그 집은 네 집 아니야. 나중에 신우 줄 거니까 괜한 꿈 꾸지 마라. 시어머니는 집들이 밥상 앞에서 제 아파트는 나중에 신우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집을 6년 동안 악착같이 돈 모아 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월급만 믿고는 평생 전셋집만 전전할 것 같아서 저는 새벽 반찬 가게 일을 했고 주말에는 청소일까지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 집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오늘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집들이 밥상에서 시어머니가 술잔을 내려놓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너희는 애도 없는데 그 집은 나중에 자근해줘야지. 걔가 형편이 더 어렵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우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제 쪽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정말 농담이었다면 적어도 남편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마디는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안방 서랍에서 손톱깎이를 찾다가 갈색 봉투 하나가 제 손에 걸렸습니다. 괜히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열어보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손이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위임장 초안이 있었고 법무사 명함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살 때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 같이 갔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서류는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제 돈 보태서 집을 샀으니 당연히 제 몫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들고 보니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이걸 남편이 숨기고 있었는지, 왜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했는지 그제야 퍼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깨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화보다 먼저 무서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같이 산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돈 보탠 사람으로만 취급받았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남편이 나간 지 10분 만에 갈색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예전에 계약했던 부동산부터 갔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자 반갑다고 했지만 제가 매매계약서 사본을 꺼내자 표정이 금세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집 계약 뒤에 남편이 따로 오거나 상담한 적 있나요?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말은 하더군요. 남편분이 전에 한번 명예 쪽으로 물어보신 적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처음엔
개인정보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내밀고 제가 그 집에 실제로 돈을 보탠 배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한 분이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분이 예전에 오셔서 가족 간 증여나 위임 가능 여부를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증여, 위임, 가족 간 이전, 그 단어들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짓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건 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신우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가 알면 복잡해지니까 엄마 앞에서는 말 아껴. 그리고 며칠 뒤 보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만 정리되면 그 다음은 천천히 해도 되지. 그 순간 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도 알고 있었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저 혼자만 우리 집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정말 비참했던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사기까지 제가 얼마를 보탰는지 하나씩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 입금 내역을 뽑고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보낸 날짜를 다 적어봤습니다. 그 집 살 때 들어간 돈 중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혼수 줄이고 제 적금 깨고 친정엄마가 몰래 쥐어준 돈까지 보탰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집에 대해 제 이름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 했던 겁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그러더군요. 다음 주 내 생일인데 작은 애도 오니까 음식 좀 넉넉히 해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잘됐다 싶었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끝을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 가지씩 더 준비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받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위임장 초안을 복사했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 내역도 한 장씩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서 본 문자 내용은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말문이 막히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신우는 케이크를 들고 왔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하면서도 한마디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기분이 좋았는지 또 입을 열더군요. 사람은 말이야, 가족끼리 나눠 가질 줄도 알아야 해. 없는 사람 챙겨주는 게 복이야. 그 말에 신우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갈색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탁! 봉투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다들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복이라는 거 남의 돈으로 베푸는 건 아니죠.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봤고 신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위임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 명함과 제 입금 내역 정리한 종이를 나란히 올려놨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니? 가족끼리 상의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바로 받았습니다. 상의요? 저만 빼고 다 같이요? 남편이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한 것도 아니잖아.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제가 먼저 봤으니까. 그 말을 하자 남편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신우는 울먹이며 자기는 오빠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문자는 뭐니? 언니가 알면 복잡해진다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그깟 집 하나 가지고 형제끼리 등 돌리게 할 거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깟 집 아니에요. 제 새벽잠, 제 허리, 제 적금, 친정엄마 눈치 보며 받은 돈까지 다 들어간 집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온 말들을 그날 처음 꺼냈습니다. 시댁 병원비 보탤 때도, 제가 냈고 신우 아이 학원비 급하다고 할 때도 제가 카드 긁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도 아니고 제가 모은 집을 가족끼리 돌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며 오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는 제가 6년 동안 한 거였습니다. 당신이 내 편인 줄 안 거, 그게 오해였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울었고 남편은 저한테만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더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제 동의 없이 손대면 저는 바로 법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탠 돈도 정리해서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남편은 제가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까지 차가워질 수 있을 줄은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계좌를 분리했고 생활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 제가 보탠 자금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넘긴 건 아니지 않았냐. 어머니가 괜히 앞서간 거다. 작은 애가 사정이 어려워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한 거다. 변명은 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서 저를 막아줬다면 한 번이라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그 순간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일 큰 배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매정하면 안 된다. 가족끼리 좋게 좋게 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좋게 좋게라는 말은 늘 제가 참고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좋게라는 말은 늘 저보고만 희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좋게 끝낼 기회는 이미 많았어요. 저만 몰랐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제가 직접 고른 식탁, 제가 아껴 싼 커튼, 제가 허리 아픈 날에도 닦았던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삼키고, 견디면서 겨우 제 손으로 붙잡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제 인생을 남의 손에서 꺼내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과는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예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며느리도 아니고 참고 사는 아내도 아닙니다. 늦었지만 제 몫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지킨 건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받고 싶었던 제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도 있습니다. 가족이면 다 참아야 한다는 미련,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 그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번 더 참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 자리에서라도 끝을 보셨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